예, 8라운드 통풍쇼 전경기 리뷰 강원과 전북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일단 첫 경기는 강원과 전북부터입니다. 아, 어때요? 송민석 주심 맛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시겠죠? 제가 송민석 주심님을 이제 지난 경기 리뷰들에서 이제 몇 차례 올 시즌 K리그에서 제일 못한다, 이 심판 내년에 무조건 2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이 경기도 이제 송민석 주심님이 독보적인 판정을 내리시면서 K리그에서 지금 가장 심판을 못 보는 거는 이제 송민석 나를 빼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듯이 존재감을 또 강력하게 어필하셨는데, 이게 불 때 이제 안 불고 안 불어야 될 때 부는 청개구리 같은 이제 판정을 하면서,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이제 강원과 전북의 그런 어떤 이제 장군 멍군 쇼가 재밌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때문에 경기를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영준이랑 최병찬 그리고 김대현, 모재현 이 조합으로 이제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봤던 축구를 다시 준비해 왔잖아요. 강상현 선수의 이제 빈자리를 이승우로, 김진규 선수 자리에 감보아를 넣으면서 선발을 이제 티아고 선수를 냈는데, 역시 이제 티아고가 모따 선수보다는 좀 넓게 뛰잖아요. 그래서 강상현 선수보다는 부족한 이승우 선수의 전방에서의 지상경합 능력을 보완하려고 이제 판을 이렇게 짜왔어요. 저는 이 준비 과정 자체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근데 이 준비 과정도 준비 과정이지만 막상 이제 경기를 시작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승우 티아고 조합이 생각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티아고 선수의 그 장점이 이승우 선수의 그 활동량적인 부분이나 활동 반경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잘 지워줘가지고 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 이제 전반전에 이제 득점 장면은 이승우 선수의 이제 축구 센스와 이제 공을 가졌을 때 판단력의 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고, 이승우 선수가 이제 90분을 뛸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김진규, 오베르단 없이는 90분을 쓸 수 없어가 이제 맞는 말이라는 좀 명제를 증명한 경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강원이 이제 이유현 선수랑 서민우, 이제 최병찬, 이제 고영준 선수가 진짜 미친 듯이 뛰거든요. 사실 이 선수들 중에서 지난번 7라운드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병찬이랑 고영준 선수가 그렇게 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창의적인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 전방 압박에 준비된 강원의 플랜을 가장 잘 이행하는 선수고, 작년에 정경호 감독님이 성적이 좋을 때 보여줬던 그 축구를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이 이 중원의 힘과 함께 전북을 80분 내내 압박을 이어가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전북은 강상현 선수의 부재가 조금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전북 팬들도 경기를 보면서 어떤 힘 중원에서의 아니면은 이제 상대 강원 진영에서 이제 볼이 탈취돼서 강원 선수들이 밀고 들어올 때, 강상현 선수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아니면 쉽사리 진영을 무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정정용 감독님이 강원의 압박을, 물론 실수가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조이제와 이제 감보아로 순간적인 사이드 쪽으로 볼 방출을 잘 타게 해내면서 강원이 계속해서 압박만은 할 수 없게 잘 준비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전북 선수들이 찬스를 솔직히 너무 날리기는 했어요. 예, 사실 이제 전북이 만들어줬던 기회를 생각한다면 한 3골 정도는 전북이 메이드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득점 찬스에서 좀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는 슈팅들이 나오면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따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좀 전술적으로 준비도 잘 됐지만 좀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전북 팬들이 좀 아쉬움을 삼켜야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강원의 이제 골 장면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전북 선수들이 위치를 너무 못 잡았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진은 그 포백 라인을 올렸으니까 이제 빠르게 복귀해야 하니까 이제 김대현 선수를 냅두고 포백 라인을 완성하러, 수비 라인을 완성하러 내려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김대현 선수 쪽으로 한 명은, 특히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좀 빠르게 푸시를 걸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감보아 선수라든지, 공을 뺏긴 감보아 선수라든지 이승우 선수가 김대현 선수 쪽으로 좀 강하게 붙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김진규나 이제 강상현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었으면은 아마 그 김대현 선수가 모재현 선수 쪽으로 패스를 하는 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압박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정용 감독님도 그렇고 전북 팬분들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의 선발보다는 혹은 이제 정정용 감독님 입장에서는 감보아보다는 맹성웅 선수를 조금 더 중용하고 손이 좀 가게 되는 이유가 이런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계속 제가 이제 강원 경기 보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올 시즌 이제 김대원 선수는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1라운드부터 지난 경기까지 김대원 선수가 슛 0점이 좀 안 맞아 있을 뿐이지 강원의 키맨은 제가 김대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원 선수가 이제 올 시즌 기회 창출이 19개입니다. 기회를 만들어낸 횟수가 총 19회로 이거는 포지션을 불문하고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 1등입니다. 아마 지표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강원 축구를 잘 안 보신 분들 중에서는 김대원이 그 정도로 찬스 메이킹에 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대원 선수가 이제 강원의 공격에서의 이제 첫 번째 볼 기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 이동영 선수보다 기회 창출이 3개가 더 많은 수치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점 장면에서 김대원을 풀이로 뒀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실수죠. 사실 볼 방출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주의를 했더라면, 사실 1초만 더 빠르게 김대원 선수에게 붙어줬더라면 아마 최우진 선수가 복귀하는데 시간도 벌어줬을 거고, 김대원 선수가 편하게 이제 반대편 사이드로 그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넣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김건희 선수가 리턴 패스 주면서 순간적으로 전북 수비 이제 2-3명 끌고 가주는 장면도 예술이었고, 김건희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강원도 어떤 전후반과 경기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변주를 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하나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골 장면에서 이제 모재현 선수 움직임도 예술이었는데, 그냥 뭐 이 움직임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원 팬들은 이 모재현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감을 잡은 게 가장 기쁜 일일 것 같기는 해요. 모재현 선수가 이제 역습 상황마다 약속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경기에서 모재현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반대편 쪽으로 이제 그 왼쪽에 김승섭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 최우진 선수가 오버래핑하지 못하게 계속 더미런을 띄워주면서 왼쪽의 전북 사이드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걸어줬고, 사실 이제 그 모재현 선수가 이제 패스 선택지는 김대현 선수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만 후반 66분에 공 몰고 들어갔을 때 빨리 패스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줬던 장면처럼 이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뭐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아쉬움은 어쨌든 골로서 좀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강원은 이제 모재현 선수 외에도 김건희 선수가 좀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조합의 완성도가 어쨌든 정경호 감독님이 자신 있는 축구로 되게 높여놓은 상태라서 이 축구가 안 통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시도해봐도 이제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이제 노량진 대지반님이 이동경은 뭔가 모두가 아는 축신 느낌이라면 김대원은 제아의 축신 느낌. 사실 이제 이런 경기가 몇 경기 계속되면 김대원 선수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왼쪽 공격형 이제 포워드, 그러니까 이선 자원 중에서 송민규 선수를 제외하면 가장 폼이 좋은 선수로 저는 김대원 선수를 지금 뽑고 있어서, 이 폼이 지속돼서 가게 되면은 아마 리그 마지막에는 이제 베스트 11 다툴 때 이름 한 자리 후보로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북 팬 분들에게 살짝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보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북 팬분들이 감보아에 대해서 지난 이제 서울전에서도 그렇고 감보아 왜 안 쓰냐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 경기 드디어 감보아 선수가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전북 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경기 보면서 정말로 맹성웅 선수 대신에 감보아 선수를 써야 될까요? 저는 요거는 이제 좀 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고 좀 보기는 해요. 사실 이제 정정용 감독님도 오늘 감보아 선수를 이제 선발로 낸 거에 대한 저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상대의 압박이 거셀 거라는 건 지난 이제 강원의 축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유추를 하셨을 거고, 사실 김진규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으면 당연히 김진규 선수가 감보아 선수 자리에 선발로 나왔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감보아 선수가 최선이었고, 저는 사실 몇 차례 실수가 있긴 했지만 밑에서 볼을 보급해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감보아 선수의 장점이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감보아 선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은 지금 찬스 메이킹 능력이 저는 전북 정도면 지금보다 경기당 3, 4개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전북이 요 메이킹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이동준이랑 그런 이제 티아고 모타 이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이승우 선수의 그 좁은 공간에서의 활약들 그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좀 모습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명용 감독님도 이 지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 대신에 이제 김승섭 선수를 이제 투입했던 것도 모따랑 이제 티아고를 박스에 붙여두고 기회 창출이 리그 중위권 수준의 지표가 나오는 거라면 누가 10번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이제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왜 이승우 선수 대신에 김승섭이 이제 선발로 나왔을까? 요거는 저는 좀 김승섭 선수가 어쨌든 이런 메이킹 능력에 있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니면은 좀 미끼 움직임을 잘해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0점이 안 잡혀 있는 거는 문제가 맞아요. 김승섭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두세 골 정도는 더 넣어줄 수 있었다면 세 골까지는 무리더라도 한 2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 전북 팬분들이 김승섭 선수 얘기를 할 때 제발 골 좀 넣어달라고 좀 읍소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제 김승섭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득점으로 좀 자신을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니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김승섭이 지금 전북의 엑스맨이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본인의 역할은 잘 수행해주고 있다. 총평은 저는 이제 3.5고 이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전북의 어떤 전술의 이제 다각도적인 변화도 재밌었고 강원의 그 시원시원한 축구를 보는 맛도 있었고 사실 송민석 주심이 경기 흐름을 망치지만 않았으면 저는 이 경기가 조금 더 득점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 최고의 명경기 중 하나로 감독들의 지략 대결 중에 하나로 뽑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 송민석 주심이 경기를 너무 망쳐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슈팅도 많이 나왔고 둘 감독들이 이제 베스트 컨디션인 선수들로 붙어서 좋은 축구를 보여준 거는 맞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한번 풀 경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 남을 때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축자랄 모먼트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은 의외로 K리그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는 김대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이제 어디 가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민석 주심님은 심판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올 시즌 유달리 심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심판 중에서 김희곤 심판이랑 이동준 심판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이동준 심판 가끔 나오는 경기들 이제 보면은 사실 심판이 그 화면에 비춰지기 전까지 이동준 심판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보거든요. 근데 송민석 주심이 나오면은 그 심판이 화면에 비추기 전에도 이 경기 심판 송민석인가?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송민석 주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경기 운영 자체가 제일 어리숙한 사람으로 찍으면 송민석 주심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모든 K리그 팬들이 주심 배정이 송민석 주심이 나오면은 다들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즌 초반인 것 같습니다. 서울 대전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 리뷰를 통해서 이제 여비가 좀 하긴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대전은 다시 해보자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됐고 서울은 경기를 지긴 했지만 어쨌든 무패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잃지 않은 거에서 이제 상호간에 물론 승점을 따오지 못한 건 서울 입장에서 아쉬우나 상호간에 어떤 얻어가는 것들은 좀 있었던 한판 승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뉴스를 보니까 황소동 감독님이 그 하나은행 그 본부에다가 앞으로 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써서 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겼어요. 이게 왜 웃긴 거 하니 약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모기업의 좀 특성이 묻어나는 대처가 아니었나. 사실 이제 은행권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 보고서 어떤 반성문 이런 게 요구된다라는 게 이게 모기업의 특성상 저렇게 된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웃겼어요. 근데 그 웃긴 것과 별개로 이 반성문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그 대책 보고서에 그래요 개인회생형 감독 맞네 개인회생형 감독이라는 게
존나 웃기네. 아무튼 어쨌든 이 반성문이 효과가 있었는지 대전이 전혀 색다른 축구를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다른 색다른 축구를 들고 나오면서 변화를 깨야 했던 상황에서 현재 플랜을 굳이 깨고 싶지 않았던 서울과의 대결을 상대해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북적강장 본방에서 이제 프리뷰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기는 상태가 안 좋은 팀과 상승세를 탄 팀, 이 두 팀이 붙을 때는 사실 변화를 선택한 쪽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대전이 이 경기를 앞서서 주민규 선수를 쓰는 거는 악수인 것 같고, 그럼 대전이 잘할 수 있는 축구는 무엇일까? 제가 감독이었어도 유강현 선수랑 마사 조합을 좀 선택했을 것 같기는 해요. 변화를 꾀해야 한다면. 왜냐면 이제 마사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걸어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유강현 선수도 주민규 선수보다는 물론 축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피지컬적인 폼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뽀백 기반의 축구를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공격수는 유강현 선수라고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강현 마사 조합을 이제 변화를 깨야 한다면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좀 예측 가능한 변화였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염두에 뒀다면. 그럼에도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자 라고 생각한 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도 어떤 게 이제 잘 이뤄지고 잘 풀릴 때는 그 변화를 선택한다라는 게 대단한 결정이고, 사실 선택지 자체가 맞지는 않죠. 이걸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경기는 서울의 이제 그 연전으로 인한 체력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안데르손 선수의 부재가 이제 점점 크게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서울이 직면한 과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경기에서 이제 대전이 선택이 유강현 마사뿐이었다면 저는 서울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대전이 선택한 수비진이 박규현, 김민덕, 조성건 선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투입까지가 좀 유효했다라고 보는 게, 이 세 선수 모두 대인 마킹에 능한 선수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서울이 자랑하는 이제 공격 과정에서 이승목, 클리말라, 송정범 그리고 송민규 선수 등이 모두 이제 빠른 박스 타격과 순간적으로 박스한 숫자 싸움을 걸어주면서 이제 상대방의 수비 진영을 와해시키는, 그리고 빠른 크로스 선택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울을 박규현, 김민덕, 조성건이라는 이제 맨투맨 대인 마킹이 뛰어난 선수들로 박스 안에서 맨투맨 마킹으로 묶어낸 의도까지가 저는 이 황선홍 감독님과 이 대전의 축구가 서울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클리말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잘 안 보이고 묶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김민덕, 조성건 선수의 대인 마크를 좀 뽑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정재희, 주한 빅토르 선수도 너네 지난 울산전 치르고 왔는데 체력에 자신 있어?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서울이 잘 못 내린 게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루빅손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여비가 얘기했는데, 저는 루빅손 선수보다는 어떤 연전을 치르고 온 팀들 상대로는 진짜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 풀백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부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준과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출전 시간이 많고, 특히 최준 선수가 거의 노예처럼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도 대전과 황선홍 감독님이 굉장히 유효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전은 이번 경기에 그 수비 조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을 잡으면 일단 롱볼로 서울에게 소모전을 강요했는데, 이 롱볼 비율이 높고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공을 잡으면 일단 앞으로 붙여줬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대전의 찬스를 묻고 순간적인 역습 전환 시 우리 서울의 공격에 이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로 이제 문선민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데르손 같은 선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데르손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가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후반전에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기동 감독님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실 테니까 후이즈 문선민 조합으로 이제 공을 탈취 이후에 우리 턴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선민 선수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유일하게 좀 오게티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저는 문선민 선수인 것 같거든요. 헤딩골로 이제 조금 그래도 좀 혈이 뚫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지만, 이 헤딩골이 이제 그 공격자의 이제 골키퍼 차징으로 취소가 되면서
이게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후이즈 선수는 지난 경기 울산전에서부터 그렇고 이 10번 자리에서 자신이 장점 있는 연계와 메이킹 능력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클리말라 선수와 조합이 안 맞는 건 아니고 이번 경기에서 후이즈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줬다고 보는데 공이 향해야 하는 클리말라 선수가 너무 묶인 게 좀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님도 그 전반에 박규현 선수가 받은 카드가 좀 우려스러웠는지 강윤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경기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플랜은 잘 유지를 했고요. 교체 카드들로 서울이 준비한 판을 황선홍 감독님이 먼저 액티브하게 흔들어내면서 서울도 이제 천성훈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 65분부터는 이제 대전도 라인을 내리면서 선제골에 2점을 이어갔는데 저는 이런 경기 안에서의 그런 세 번째 변화가 우리가 황선홍 감독님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황선홍 감독님이 이제 그 세간에서 이제 K리그 팬들이나 이제 서울 팬들의 악감정이 좀 있으니까 K리그 팬들은 이제 조금 황선홍 감독님이 어쨌든 감독 커리어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중에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경기를 보면 그래도 황선홍 감독님이 짬바가 있는데 이 정도 몰렸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이제 간과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황선홍 감독님을 이제 너무 우습게 본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는 한 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 저는 조금 라인을 낮추니까 이제 야잔이 올라오고 바베츠보다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온더볼 능력이 좋은 황도윤, 천성훈까지 넣으면서 골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서울이. 그럼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예 무기력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천전부터는 서울 팬들도 이제 좀 다시 해보자라는 이제 기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황선홍 감독님이 이번 경기 이제 서울전에서 보여준 전술을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거는 주민규와 디오고 선수를 앞으로 계속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감독님들을 봤을 때 사실 주민규나 디오고 선수를 아예 배제하고 플랜을 짤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유강현 마사 선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전술이 그래서 서울을 상대로 이제 원포인트로는 통했지만 계속 가져가기에는 강원처럼 작년에 준비를 했었던 축구가 아니라 현재는 이건 사실 임시방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강원도 최병찬 고영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김건희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는 김건희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하면서 아예 안 쓰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전도 주민규와 디오고 선수를 통한 어떤 활용도와 축구의 변화는 그리고 기존 황선홍 감독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는 다시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이 증명해야 될 거는 오늘 보여준 축구, 그러니까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통한 차륜전,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는 현명한 교통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지켜본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전에 조금 이겼지만 앞으로의 그런 추이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의 축구 하나만을 봤을 때는 대전에게 서울이 완전히 이번 경기는 판정패를 당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박수일 선수가 부상 이탈난 상황에서 풀백 뎁스가 좀 얇기 때문에 서울도 더 이상 이제 부상 이탈은 안 됩니다. 사실 안데르손 선수도 지금 한 명 빠졌다고 해서 문선민 선수가 폼이 안 좋을 때 어떤 경기 게임 체인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받고 있는데, 최준 선수도 지금 지난 경기에서 좀 갈비뼈 부상이 의심되고 박수일 선수도 맹장 수술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김진수 선수 마저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 당장 풀백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오른쪽은 박성훈이랑 왼쪽은 아직 일부에서는 검증이 안 된 안재민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준 김진수 선수에 대한 이 부상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 최준과 김진수 선수 건드리면 천만 수호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3백 쓰는 팀이나 힘이나 높이가 있는 센터백들이 쓰는 팀들한테는 주맨 디오고 중 한 명이 쓰긴 해야 돼가지고 그것 맞죠. 근데 이제 어쨌든 대전이 지금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에너지 레벨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유자 빌드업에 치중된 거,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박스 안에서 힘을 못 쓰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조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경기도 김봉수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그런 교통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황선홍 감독님이 굉장히 잘 준비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아주 무기력하거나 아주 생각이 없는 감독님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총평 저는 2.5점 드리고요. 5점 만점에. 왜냐면 이제 올 시즌 K리그가 진짜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사실 이 대전도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면 안 풀리는 팀들 중에서 변화에 대해서 주저하는 팀이 거의 없거든요. 올 시즌 K리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안 좋았다고 해서 다음 경기도 안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이번 경기 대전을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K리그 정말 쉽지 않다. 올 시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축자랄 모먼트, 어디 가서 이제 경기 안 보고 한마디 얹을 수 있는 이 모먼트에는 황선홍 감독님의 밤성무는 감동이 있다. 그리고 가로치고 진작 쓰지. 저는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매 경기 그 수첩 대신에 반성문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 노트 쓰잖아요. 황선홍 감독님은 이제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좀 의무적으로 축구 반성문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럼 어쩌면 더 빠른 대전에 불꽃 같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천과 부천의 경기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페리어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이 경기에서. 그 윤정환 감독님이 박승호 선수한테 기대했던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페리어 선수의 모습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페리어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 경기들을 봤을 때 속도가 이제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빨라 보이지 않는데 드리블 스킬이 굉장히 전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주의 네게바 선수가 가장 좀 최근에 시즌 초에는 하입을 받았는데 페리어 선수가 적응을 끝나면 지금 외국인 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드리블 스킬이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의외로 연계가 좋은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무고사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은 무고사 선수를 되게 사랑해서 그런지 무고사 선수를 보고 들어가는 패스들이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무고사를 위한 어떤 패스 셔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출전 시간이 164분밖에 안 돼요 아직. 근데 드리블 성공이 벌써 4번을 성공했고 드리블 성공률이 66.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을 하면 7번은 드리블을 성공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윙포워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고요.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그 페리어 선수와 경쟁해야 되는 박승호 선수라든지 뭐 오우성, 정치인, 이동률 같은 선수들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난 경기들부터는 조금 먼저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중용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페리어 선수와 더불어서 반대편 사이드에 제르소 선수가 좀 폼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드디어 이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르소 선수가 이제 빅찬스 미스가 좀 많았어요. 특히 이제 기대 득점이 한 2.7에 육박하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좀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제르소 선수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편 사이드에 이제 페리어 선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한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제르소 골까지는 인천이 준비해온 플랜을 보여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전반 30분도 전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신재원 선수의 이제 원더골 이후에 부천이 라인을 올리면서 이제 가브리엘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몬타뇨를 선두로 해가지고 강한 압박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몬타뇨 선수가 좀 의외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2번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신재원 선수긴 해요. 신재원 선수가 기회 창출을 이제 3번 했고요. 근데 이제 몬타뇨 선수가 생긴 것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몬타뇨 선수의 모습은 사실 앞에서 헤딩만 딸 것 같은 그런 우락부락한 인상이잖아요. 머리도 이제 반들반들 해가지고. 근데 몬타뇨 선수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그 볼 터치에 관여를 하고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들도 그 선택지에 있어서 약속된 플레이를 굉장히 잘 이행해줘요. 특히 윙백 쪽으로 빼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격수한테 원터치로 좀 연계를 해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능한 것 같고, 그래서 몬타뇨 선수가 이제 일선 공격수가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모두 보여줬고 결국 이게 통해서 이제 부천이 인천을 상대로 동점골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시즌 내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부천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지만 인천의 수비 집중력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뭐 신재원 선수의 골은 사실 이거는 뭐 재앙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뭐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들어가는, 사실 한 선수가 커리어를 통틀어서 2번을 성공할까 말까한 슛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외로 치지만 그 가브리엘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그 한 골 차이에서 박스 근처,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두 발자국 이상 떨어져서 상대 공격수한테 슈팅을 공간을 쉽게 내줘? 전 이거는 좀 이게 수비 집중력이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이 지금 득점력은 좋은 것에 반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인 게 이런 단편적인 장면들에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김동원 선수가 이태희 선수 대신에 나와서 활약한 거는 좀 긍정적이다. 근데 선방 능력이라든지 뭐 좀 그런 집중력에 비해서 확실히 김동원 선수가 갖고 있는 킥에 대한 장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인천도 어떤 밑에서 이제 주도하면서 공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부천에게 조금 더 압박을 좀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장면은 아마 이런 골키퍼 교체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중원에서 이제 부천을 상대로 특히 후반전에 숫자 싸움이 좀 힘들었는데, 윤정환 감독님이 사이드 선수를 한 명 빼고 좀 중원에서 좀 지키는 축구를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사실 뭐 인천이 전문 3선으로 들어왔던 이케르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전문 3선은 아니더라도 이런 리드를 지켜야 될 후반전에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중원 조합 혹은 뭐 센터백을 한 명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너무 좋은데 리드를 해야 된다거나 수비를 좀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인천이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인천이 공격 과정에서 이제 그 한 공격 시퀀스가 이제 끝나는 데까지 시간을 가장 짧게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위에서 이제 뭐 이청용 선수라든지 무고사 선수도 굉장히 연계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뭐 지난 리뷰에서 수도 없이 말했던 서재민 선수도 굉장히 좀 번뜩이는 재능이 있어서 그런 공격 작업에 있어서 인천은 노이즈가 껴있지 않아요. 굉장히 유려하고 수려하게 잘 흘러가는데 이 라인을 높인 부천을 상대로 뒷공간을 못 뚫어낸 이동률 정치인 선수에 대한 어떤 인천 팬들의 답답함, 특히 사이드 쪽에서 파괴력은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만 이 두 선수들, 특히 오우성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 답답했던 거는 아니고 전후반 경기력 갭 차이가 큰 거는 이건 선수들의 선수 개인의 능력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인천은 이제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경기에서 박스 안 슈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3분의 2가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부천이 거의 박스 밖에서 슈팅이 나온 것과 다르게 인천은 어쨌든 박스 안쪽으로 공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서재민 선수도 그렇고 이명주 선수도 그렇고 이청용 선수도 그렇고 무고사 선수도 박스 안에서 공을 지키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좋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공을 붙여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메이킹하는 능력 대비 큰 기회를 놓친 비율이 리그에서 3위로 많습니다. 빅찬 스미스가 리그에서 3위로 많다는 건 방금 상수란 이동률, 정치인, 오우성 등이 득점을 올려줘야 될 타이밍에 더 득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점은 잘 짜여진 전술과 별개로 선수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도 여기에서 좀 기인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천은 3선에서 풀어줄 선수가 마찬가지로 없기는 해요. 인천이랑 똑같이.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신재원 선수가 2부에서 보여줬던 이런 킥력이 살아나면서 전환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특히 반대편 사이드로 이제 붙여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이 경기는 이제 홍성욱 선수가 부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유난히 좀 눈에 띄었는데 공중볼 경합을 거의 다 성공시키면서 리그1에서 지금 지표를 찾아보니까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70.8%가 나오더라고요. 최상위권이에요. 10명 중에서 이제 뭐 한 2등 정도 나오는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센터백 중에. 근데 그 옆에 짝으로 나온 백동규 선수도 이제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지라 부천을 상대로 해서 만나는 팀들이 이제 공중전을 걸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선수들의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만 이런 개인 방어 능력이라든지 제공권에 이제 반해서 장호진 선수를 포함해서 발밑이 좋은 센터백이 없다라는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롱볼을 붙여주는 게 통하지 않으면 몬타뉴 선수까지 내려와서 이제 볼을 운반을 해야 되는 이 약점이 여기서 이제 좀 기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이 공격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찬스도 있고, 역습을 한 번에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공격수인 몬타뉴 선수가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터 이제 부천은 볼 배급을 잘하는 팀 상대로는 어려움을 앞으로도 겪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공을 넘겨주고 주도하는 팀이 상대방이 됐을 경우에 어쨌든 뭐 마킹 능력은 좋지만 그래도 밑에서부터 압박 들어올 타이밍을 벗겨내고 다시 주도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어쨌든 간에 가위가위보 싸움에서 패를 하나 잃고 해야 되는 가위가위보에 처할 상황이 많으니까 그 지점은 조금
부천도 약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시즌 부천을 보면은 K리그의 새로운 타입의 딸깍축구, 그냥 지금 K리그에서 딸깍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이 저는 부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통하면 이제 뒷문단속이 잘 안 되는 팀한테는 지옥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천은 지금 다른 패스 지표는 굉장히 낮은데 롱패스 성공률이 1등이에요. 지금 이 지표 하나만이. 롱패스 성공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롱패스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 중에서 몇 번 통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한 번 통했을 때 공격에서 골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또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딸깍 하나로 지금 리그에서 5위라면 이 축구는 잘 만들어진 축구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경기에는 이제 제가 지난 리뷰들에서 조금 답답하다고 했던 어떤 이희영 선수라든지 한지호 선수 대신에 김민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 슈테이크 능력도 더 좋았고, 가브리엘 선수도 후반전에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부천의 축구도 이제 좀 날이 갈수록 좀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총평은 그냥 이어서 부천의 딸깍 이 하나로 되게 재밌는 경기, 특히 그래서 다시 볼만한 경기 3.5점 정도로 높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안 보고 부천 요즘 어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싶으시다면 몬타뇨 선수 의외로 패스도 잘함, 이렇게 얘기하고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인천은 이청용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큰 편이기는 합니다. 예. 작년에는 부천이 공중볼에 약했어요. 근데 홍성욱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부천에서. 제주 김천 이어서 네 번째 경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제주 축구 좀 지독하거든요. 되게 지독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난 경기랑 이제 플랜은 비슷하게 이제 5-4-1 대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공격할 때는 풀백들 올려서 이제 5명을 앞에다가 투입시키면서 센터백 전진은 좀 자제를 하고, 기회가 그만큼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팀 전체가 그 코스타 감독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진짜 그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해하는 약간 3백 축구 기계, 축구 머신, 이 축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코스타 제주의 전사들, 약간 귤 전사들, 오렌지 전사들, 약간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플랜 자체가 경기가 뭐 재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이행하는 이 모습 자체는 잘 만든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백종범 선수가 이제 전반전 한 골을 진짜 슈퍼 세이브를 해서 막아낸 장면이 그런 제주 공격의 좀 정수라고 봐요. 순간적으로 이제 박스로 낮은 크로스 올리면서 상대의 이제 골문을 위협하는. 근데 김천 얘기 잠깐 해보면은 박태준 선수는 이제 김천에서 올 시즌 가장 눈에 띄던 선수 중 하나인데, 프리킥으로 이제 득점을 신고하면서 또 한 번 눈에 띄는 활약상을 보여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추격을 위한 미드필더 오재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제 풋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태희 선수를 같이 넣으면서 제주도 지난 경기들 가는 이제 다르게 라인을 올리면서 3백 기반으로 한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양한 플랜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즌 초에 준비하던 축구를 다시 보여준 거긴 해요, 제주가. 근데 이제 전반에 비해서 김천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성공하는 장면도 나오고 공을 따내는 장면도 많았는데, 권창훈, 기티스를 이제 김준하 그리고 김신진 선수 자리에 투입하면서 후반전 축구는 여기에 더해서 남태희, 권창훈이라는 스페셜리스트를 꺼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좀 비가 많이 온 탓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더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위에 그치는 장면이 많았고, 기티스 선수도 사실 좀 원톱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보이기는 했어요. 저는 기티스 선수를 보면 좀 일류첸코랑 비슷한 타입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스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로 좀 빠진다거나 아니면 후방으로 내려와서 좀 본인이 경합보다는 볼을 연계해주고 싶어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권창훈 선수랑 남태희 선수까지 왔으면 그런 역할에서는 조금 더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포스트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티스 선수도 성향 자체가 좀 어떤 본인이 공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압박을 열심히 뛰는 것도 좀 본인이 공을 더 많이 만지기 위해서 따내기 위한 투쟁심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물론 전술적인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겠지만 서울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장면도 보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제 김준하, 최병찬 같은 유형을 쓰면서 뽀백을 썼다면 조금 더 후반전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서도,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좀 선수단을 꾸리는데 정치적인 문제긴 해요. 남태희 선수 같은 선수를 어떤 이유 때문에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선수단 리더기도 하고 남태희 선수가 갖고 있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8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제 저는 이 축구를 보면 이제 선수 개개인 역량에만 맞춰두는 좀 군대쓰리가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여름이 오면 이 축구가 어떻게 이제 상대팀을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어떤 선수들 개개인의 의외성 있는 장면이 없다면 저는 무승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지금 제주의 전반전 플랜, 후반전 플랜 모두 좀 체력적인 소모가 심한 축구기는 해요. 특히 제주 같은 팀은 여름에 또 성적이 안 나오는 또 특성이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수 조합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경기 플랜은 살아 있는데 선수 조합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베스트 11을 꾸리는 게 제주가 조금 처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총평은 1.5 이 경기 뭐 보기는 했는데 사실 관중수가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저는 올 시즌 제주 경기가 유달리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하고 더 완성되고 좀 더 다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대체적으로 제주 축구가 좀 바라보기에 있어서 크게 막 재밌는 축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경기 안 보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한마디 얹을 수 있는 포인트는 기티스 어때 했을 때 기티스 좀 일류첸코 느낌 나 하면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제주전 리뷰 마치고 제주 축구는 감독님이 바뀌어도 재미가 없다. 이거 약간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감상평이고 그게 어떤 그 제주라는 팀의 좀 정체성이지 않을까요? 그 3백 기반의 어떤 서로의 그 소모전을 좀 강요하고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 껄끄럽고 저는 그런 것도 계속 유지된다면 팀 컬러라고 봐요. 쉽지 않고 원정길이 또 한국에서 가장 좀 멀리 가야 되는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팀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서 다 기인한 환경적인 요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울산 광주 이 경기 되게 재밌었죠 여러분. 그 이제 울산은 이 경기에서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분석 완료했다고? 우리도 넓게 축구할게. 그래서 이제 강상우와 장시영 선수를 선발로 냈고 말컹이 이제 선발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야구 선수가 빠지면서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냥 재앙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복귀를 하면서 말컹 선수는 이 경기에 그냥 대재앙이었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팀들이 울산을 만나야 되는 모든 팀들이 다시 한번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말컹이 처음 K리그에 왔을 때처럼 광주도 사실 이 경기에서 신창모 선수도 좋고 안혁주 선수도 최근 공격수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광주가 뭘 할 수 있는 축구가 아니었어요. 이번 경기 뭐 팀이 처한 전반적인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부상 악재가 계속해서 광주를 더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축구는 지난번 부천전처럼 빠르고 컴팩트하고 어떤 방향 전환을 능숙하게 하고 그런 상대 공격 진영에서 진짜 그 투터치 안에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 경기를 이제 갖고 온 플랜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게 최경록 선수도 부상, 정지훈 선수도 부상, 신창무 선수도 부상. 지켜보는 3자인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5월부터는 모든 팀이 이제 또 평등하게 또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인데 광주는 지금 뎁스가 너무 얇잖아요. 준프로 선수들 뭐 박성현 선수를 비롯한 그리고 이제 20살 선수들 뭐 김용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대거 투입하면서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텨야 되는데 그 이제 진짜 황산벌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백제를 지키기 위한 그 전사들 같은 모습 그 자체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실점 이후로는 진짜 광주가 뭘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그 데인 마킹이랑 이제 킥력이 좋은 이규성 선수를 내리고 이동경 선수가 빠진 자리에 보야니치를 올려서 쓰면서 이 중원의 창의성과 밸런스를 맞춘 김현석 감독인데 울산의 축구를 보면서 또 한번 이번 제 라운드 그 저희가 제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K리그가 물렁하지 않다는 걸 느낀 게 아니 지금 김현석 감독님 처음에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전남 시절에 좀 답답한 모습들 어떤 축구의 변화가 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전술적인 변화가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스스무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도 어쨌든 매니지먼트인 감독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현석 감독님도 굉장히 되게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광주 얘기를 잠깐 하면은 수비할 때는 4-3-3 대형으로 쓰고 공격할 때는 왼쪽 이민기 선수를 올리면서 이제 공격진 숫자를 더 늘리고 순간적인 롱볼로 반대편 사이드에다가 이제 공을 붙여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울산이 리드를 잡고 무게중심을 낮게 가져가면서 광주의 공격이 아예 분쇄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자니 울산의 최전방에 혼자서 3명을 부셔버리고 다니고 있는 수비 분쇄기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말컹이라는. 전방 압박을 쉽게 걸기도 어려워지는 가불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라인을 내려? 그렇기에는 광주가 보여주고 준비해야 되는 축구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기에는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도 이제 말컹이 이내천 그냥 하늘이 내린 선수 같은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혼자서 규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것도 좀 경험치가 있고 어떤 K리그의 프로신 무대에 적응한 선수였으면 모를까. 아직 20살인 선수와 저 말컹이라는 괴물을 막으라고? 사실 김용혁 선수랑 안영규 선수 손에 마취총을 주어졌으면 가능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취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피지컬로 이 말컹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K리그에. 붙으면은 웃으면서 그냥 떨궈버리는데, 크로스도 좋았고 골도 찬스도 슛 그 유연성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베테랑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막겠어요. 진짜 안영규 선수나 김용혁 선수한테 마취총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이 경기에서 말컹을 막기는 좀 힘들었다. 아니면 정상수 시켜버리던가 테이저건으로. 광주 공격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박정인 선수를 제치고 선택을 받은 선수가 안혁주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근데 패스를 선택하는 그 시야가 좀 아쉬워요. 분명히 박스 안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더 좋은 연계를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혁주 선수가 그런 패스 선택지에서 좀 버벅거리는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최경록 선수랑 신창무 선수가 이제 각각 부상 이탈로 나가면서 전방에서 이제 광주가 공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고, 이 경기를 조립할 수 있는 주세종 선수도 사실 몸 상태가 풀핏이 아닌 것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특히 이제 롱패스를 좀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근육을 많이 써서 하는 롱킥 자체에 대해서 좀 자제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준비한 세트피스들 상황도 보면. 그 와중에 분전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공격 작업을 이어갔는데 라인을 무리하다 공을 뺏기면 사실 실점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는 보여줬다 광주가. 근데 허율한테 이제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공을 뺏긴 이후 5번째 실점을 하면서 울산은 이제 서울전 패배를 완벽하게 씻어내렸고, 광주는 부천전에서 보여준 기대감이 다시 부상 악재에 이제 깨지면서 앞으로의 5월달 이 지옥의 연전 플랜을 한번 또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평점은 4.0이고 지난 경기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사실 다득점 경기, 축구는 잔인할수록 재밌습니다. 어떤 한 팀이 많이 실점하고 좀 괴로워할수록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3자 입장, 그리고 특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재밌는 건 맞아요. 특히 이번 경기는 이 말컹이라는 선수 한 명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총평으로는 이제 4.0 드리고, 범죄도시 5 마속도 형사를 상대할 수 있는 악역으로는 이제 말컹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마동석이랑 말컹이랑 1대1로 뜨면 말컹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 경기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규격 외의 모습을 보여줬다. 축자를 모먼트로는 당연히 뭐 이건 말컹 부활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렇게 이제 울산이랑 광주 리뷰도 맞춰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과 안양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혹시 포항 팬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북측강장에서 이 포항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포항이 항상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서도 저는 박태하 감독님의 전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조금 아쉬운 상황에서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이런 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간 2부에 최윤겸이 있다면 1부에는 박태하 감독님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덕장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물론 지금 최윤경 감독님은 살짝 조금 떨어지시긴 하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박태하 감독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술적 색채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를 추구하는 모습이 저는 2부에는 최윤겸, 1부에는 박태하 감독님으로 봤기 때문에 좀 칭찬을 많이 했고, 제가 또 고평가하는 팀 중에 하나긴 한데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지난 그런 어떤 리뷰들에서 포항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경기는 좀 아쉬웠다고 좀 보고, 준익료가 진짜 심각합니다. 네,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준익료 선수가 지금 포항에서 가장 심각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원래 준익료 선수가 원래도 경합은 좀 기대를 못하는 선수였는데 메이킹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패스도 잘 못해요. 준익료 선수가. 그렇다고 수비에 큰 도움이 되냐? 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칙만 남발하는 전형적인 키즈 카페에서
떼쓰는 ADHD형 윙포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반칙을 이 남발하는 이유도 사실 본인이 지금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그렇고 이번 경기도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닝요 선수인데, 그나마 이제 장점을 하나 찾자면 크로스 성공률. 근데 이것도 이제 킥력이 바탕이 돼서 그나마 지금 포항의 그 라인업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 이호재 선수한테 가장 킥을 잘 연결해주는 선수인데, 솔직히 킥 하나만 보고 지금 포항의 공격 옵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쓰기에는 저는 준익료 선수가 좀 사치품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요. 8라운드까지 준익료 선수는 발전하는 모습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근데 그럼 준익료 대체 왜 쓰냐? 사실 양발을 쓸 수 있다, 킥력이 좋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안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지금 포항의 어떤 윙포워드 뎁스를 봤을 때 김용학이 없으면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번 경기 김용학 선수가 없었죠. 아마 김용학 선수가 돌아오면은 준익료 선수도 자연스럽게 서브로 좀 밀릴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지금 폼을 계속 쓰기에는 이거는 조금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포항 전체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박태하 감독님의 그런 용병술에도 당연히 팬들이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 경기도 이제 완델소 선수가 후반전 준익료 선수 들어가자마자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고, 이호재 선수에게 일시적이나마 공이 잘 붙어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안양도 포항도 조금 깃발 뺏기 양상으로 갔는데 둘 다 별 소득은 없었고, 이 경기 이제 박태하 감독님이 먼저 변화를 선택했는데 이제 상술했듯이 완델손 선수를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투입했고, 킥력 하나로 이호재 선수에게 붙여주는 공격에 잠깐 부활을 했지만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이호재 선수가 좋은 옵션이기는 한데 이 모든 변화, 포항의 전술의 모든 변화가 이호재 살리기에 국한돼요. 여러분들 홀덤 쳐보셨어요? 홀덤? 아니면은 뭐 섰다라도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첫 회에 A가 2장 들어오는 이른바 에어라인이 뜨고, 아니면 섰다로 쳤을 때 3강이 들어오더라도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포항을 상대하는 모든 팀은 포항이 배팅하는 이 방식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너 어차피 이호재로 배팅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호재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너무 확실한 옵션이라서. 근데 이제 포항을 상대하는 모든 팀은 이 윙포워드들의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에게 편하게 좀 투맨 마킹을 좀 붙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조르지 선수가 없으니까 이게 더 심해졌고. 근데 이제 이호재 선수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시즌 초에 비해서 점점 박스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공중볼 경합 지표도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축구가 재미가 없어. 효율은 높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란치스카 선수를 좀 투입하는 거는 좀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가 이제 이호재만 맞춰서 들어가는 축구가 막히면 플랜 B는 무조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포항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축구가 조르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준익료 선수의 폼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호재 선수만 믿고 가기에는 포항의 공격 플랜이 상대방에게 다 읽힌 패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380땡을 들고 있어도 표정에 티가 나면 누가 그거를 따라들어서 배팅을 해주겠어요. 죽고 말지. 근데 이제 조르지가 돌아오면 서울전에 보여주려고 했던 조르지 이호재 트란지스카 이 조합, 이거 한번 실험해 볼 상황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김동진, 김승호, 켄토, 황서웅 조합도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사실 김동진 선수, 김승호 선수, 황서웅도 뭐 각자 아쉬운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윙에서 공이 죽어나가니까 중원에서의 이 조합도 사실 누가 들어와도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어쨌든 공이 가야 되는 위치에 마지막에 턴오버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준익료를 쓴다든지 완델손 선수를 투입한다든지 이 트란지스카 조르지 선수 자리에 어떤 기어 변속이 필요할 때, 아니면 김용학 선수를 이제 투입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좀 고려해볼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포항의 중원인데, 기대가 되는 주축 선수들은 사실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완델손 선수도 그렇고 뭐 중원과 풀백, 뭐 수비 다 이제 여러 방면에서 쓰임새가 있는 신강호 선수도 그렇고 풀타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김동진, 김승호, 황서웅 이런 선수들은 또 재능은 보이지만 상위권을 도전하는 팀의 중역을
오로지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니시아 켄토도 기대치만큼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 좀 믿고 맡길 선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포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또 윙포워드 계속 얘기하지만 윙포워드가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중원도 같이 죽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선수 개개인들 갖고 있는 김동진, 김승호, 뭐 황서웅 모두 다 재능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때문에, 또 경기 중에서 번뜩이는 모습들도 왕왕 나오고. 근데 이런 어떤 방면에 있어서 박태하 감독님이 아예 꽉 막힌 감독님은 아니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이번 안양전에서는 막혔을 때 대처가 진짜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아이디어의 좀 정체 구간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파격적인 변화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변화 없음이 지금 많은 포항 팬분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 축구를 노잼으로 만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 포항의 그 실점 장면도 보면은 포항의 수비진들이 집중력이 좀 아쉬워요. 사실 공이 골대를 맞고 아직 나간 게 아니라면 안양 공격수한테 붙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이 딩 하는 순간에 아무도 안양 공격수 쪽으로 가지 않고 그 공이 떨어질 때쯤에서야 이제 헐레벌떡 가는데, 저는 이게 이런 수비 집중력 그리고 경기 전반적인 집중력이 포항보다는 안양이 좀 더 좋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단편적인 장면이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전에 보여줬던 또 플랜 중에 하나가, 그 아래에서는 기성용, 위에는 안델손이면 이거는 리드를 내준 팀 입장에서는 뻔한 롱볼 축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카드가 있는 안양으로서는 쉽게 중원의 통제력도 후반전 토마스를 투입하면서 찾아올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포항이 활동량마저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이 교체 카드들이 활동량을 김동진 선수마저 나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죽어버리면서 포항이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안양의 교체술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후반에 이창용 선수 투입 이후 안양이 확실히 잠그고, 포항은 조상혁 선수까지 이제 붙이면서 트리플 타워가 돼서야 포항 턴이 왔는데, 그때는 대응이 완전히 끝난 안양을 상대로 뚫어내는 게 진짜 어렵죠. 호르무즈 해협도 미국이 쉽사리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모든 공격을 다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뚫어낸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안양도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최건주 선수도 너무 좋은 폼을 보여준 건 맞지만, 어쨌든 토마스 선수의 좀 유무 차이를 안양도 해결하지는 못해서 앞으로의 연전에서는 안양도 좀 퐁당퐁당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좀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총평은 1.5점이고, 이 OGFC 경기 보니까 파비우 선수가 주닝유보다 축구 잘할 듯, 이런 한 줄 평을 남기면서 사람들이 포항 축구 어때 했을 때 이제 포항은 퇴장당했을 때 더 잘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도로 얘기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축구 좀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축구를 안 보고 있다라는 평은 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8라운드 전 경기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